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이 남발한 탄핵 때문인데 그 탄핵들이 기각됐으니 계엄의 정당성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차례차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정부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언론에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에 의문점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함에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오늘부터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 등을 지휘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줄탄핵이 계엄의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이 탄핵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어서 파면의 이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야당이 이들 검사 3명 등을 탄핵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도가 넘은 것이니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검사 탄핵의 기각이 윤 대통령 본인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렇게 헌재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역시 가세해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인 것인데다 재판부가 탄핵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는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린 겁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탄핵 심판 청구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까지 나서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지원 사경에 나선 대통령실은 오늘은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또다시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짚어볼게. 헌재가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가 이 시세 조정에 활용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걸 헌재가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아예 이렇게 대놓고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온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또 지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를 해서 논란이 컸는데 이번엔 어떻게 조사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수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들이 제대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한 건데 그 탄핵이 기각됐으니 계엄의 정당성도 확인이 된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거라고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네. 검사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줄 탄핵 등을 통해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지켜졌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해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할 건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네, 8명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는 게 정말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헌재가 이런 주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런 주요 사건을 선고할 때 만장일치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 관련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만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선고를 둘러싼 잡음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선고도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이제라도 항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검토 중이라던 검찰이 오늘 결국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법관의 발언에 어젯밤 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7일 이내 즉시 항고가 가능해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후 1시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 항고 포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구속 취소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즉시 항고가 인용되면 재수감도 가능합니다. 또 대검이 전국 검찰에 내린 공문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원래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 관행이 윤 대통령 수사 단 한 번의 사례에서 깨진 게 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앞에서 법이 보장한 절차를 포기했다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편들어주는 발언을 했다.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권 분립을 말하는 국민의힘,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전날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란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측과 같은 논리를 들어 천 처장을 공격했습니다.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본인 스스로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라고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 처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천 처장의 발언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삼권 분립 훼손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광장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 맞춤형 결정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연 기자, 이게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날짜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 기한은 열흘 10일입니다. 네. 일단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하루 1일로 계산돼서 1월 24일 자정에 열흘 10일이 됩니다. 여기에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기한에 더해주는데요. 접수와 종료가 17일, 18일, 19일, 3일에 걸쳐서 진행돼서 여기에 3일을 더해주면 27일
자정이 구속 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긴 거는 이 방식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초 검찰은 원래 날짜로 한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면 240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순수하게 시간만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열흘, 그러니까 240시간 뒤면 1월 25일 10시 33분입니다. 구속심사 기간도 시간으로 따져서 33시간 7분을 더해주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구속 기한입니다. 네. 이 시간으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한 만료 48분 전에 기소가 된 겁니다. 다만 법상 이렇게 시간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에 보면요, 몇 시에 체포됐든 관계없이 이 첫날 당일은 하루로 계산하고 기한도 240시간이 아니라 열흘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 날짜와 시간을 섞어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날짜와 시간 두 개의 방식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원래 10일이 끝나는 시점으로 24일 자정으로 봤습니다. 검찰처럼 날짜로 계산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구속심사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 뒤에 기소가 된 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보면 이 날짜로 계산하다가 구속심사만 따로 떼서 시간으로 따지는 이 혼합 방식은 쓴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시간만으로 하고 날짜로 계산할 거면 날짜만으로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 부장판사는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땐 피의자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우선하는 게 꼭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날짜로 하니까 밤 11시 59분에 체포나 구속이 돼도 이 하루 수감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에 더해지는 심사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더해지는 기간은 어차피 재판 과정 그리고 선고 뒤에도 수감 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판 중에 풀어줘야 하는 1심, 2심, 3심 법정 구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징역형의 만료를 정할 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이란 논리도 왜 유독 윤 대통령 앞에서 그 전례가 깨졌는지 대한 대답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너도 나도 구속 취소해달라고 나설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구속 취소를 또 청구했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청구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법조계에선 대통령을 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지금 자기 구속 날짜, 구속 시간 계산하면서 나도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지만 또다시 청구한 겁니다. 김 전 장관에 앞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들도 연달아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데 이어 명태균 씨 측이 오늘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 방어권이 지금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도주 우려가 없고 세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명 씨 측은 청구서에 윤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가 아니고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명태균 씨만 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부부와 대화 내용이 공개돼 사건 공범인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해 말을 맞출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구속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변호인 조언을 듣고도 법원이 안 받아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 윤 대통령 석방 이틀 만에 청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약 없는 선고에 헌법재판소 일대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면서 지지자들 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 인근 경비가 강화되며 이미 곳곳엔 경찰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도로 한켠이 막히면서 인근 버스 정류장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대 교통 통제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로 향하는 큰 길목부터 막히게 됩니다. 경찰은 안국동 로터리부터 창덕궁 앞 도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인파에 따라 경복궁 일대 도로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건 도로 위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지하철 안국역은 선고 당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 거점지인 경복궁역은 당일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내버스도 경찰의 교통통제 계획에 맞춰 일부 노선을 우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심에 몰린 수많은 인파가 행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저와 국회, 언론사 등 시위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의 경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게 된다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안국동까지 경호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때 현직 대통령 경호 규정에 맞춰 신호 체계를 조정해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선고 당일에 인근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결정한 데 이어서 관광 명소들도 문을 닫거나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와 가장 가까운 궁궐인 운현궁이 문을 닫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뒤편에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 앞입니다. 평일인 오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 역시 선고 당일 휴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복궁 등 헌법재판소 인근 문화재들도 경계를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월대 쪽에 그 안전요원이 5명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9시, 6시 근무해요. 이제 야간 시위가 있기 때문에 밤 9시 정도까지로 3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선고 당일도 당연히 그렇고. 하지만 관광 명소를 찾은 외국인들은 마땅한 안내 창구가 없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And all throughout the night it was a lot of noise. There's a lot of police around. Unfortunately we can't understand, but I mean, but a culture shock with everything and so many people and all the security. I'm not really sure about the situation. It seems to be pretty crowded and something related to the president, I guess. And we were trying to go to the palace. There is a lot of traffic jam because of that. 소셜미디어에는 집회 장소를 되도록 피하라, 가족들이 한국 여행을 반대하고 있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So the buses might be delayed and there's going to be so many people in the center because you will not be able to pass through the street normally. So if you don't want to be in this uncomfortable situation, just avoid those areas in general. 서울시는 탄핵 선고와 관련 비짓 서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 광화문에선 단식 농성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더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1인용 텐트 10동이 늘어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텐트들 어젯밤 부산에서 서울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와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부산 대학생들이 친 텐트입니다. 내란성 스트레스 이제 그만, 이렇게 쓰여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각종 방한 용품과 침낭들이 놓여 있습니다. 부산 대학생들은 이 텐트에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촉구와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텐트 정면 제 뒤쪽으로는 오늘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오늘까지 꼭 100하루째가 됐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 20명이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째 엿새째가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수기가 길어지면서 이곳 광화문 광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 기자가 현장에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죠. 네, 오늘 낮에 만나본 시민들 많이 지쳤습니다. 답답하다. 이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헌재 판결을 촉구하며 이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내일 이 판결이 나는 게 불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 큰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 당연히 내일 해야 되는데 안 나면 최소한 월요일 날 해야 된다. 네,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취재진은 오늘 오후 일찍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과 헌재 앞 도로를 오가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헌재에서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쪽에서 오늘 오후에 시민단체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윤 대통령 파면 반대 삭발식도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도보로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겠다는 이들도 오늘 밤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런 혼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부추기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돈줄을 끊고 있는 극우 추적단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이 단체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아예 여기를 까맣게 덮쳐버려야 돼요. 서부지법에서 완전히 승부낸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들어가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발적 모임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극우 추적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때는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주주의를 좀 공격하고 또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위기감 같은 게. 추적단은 극우 유튜브 채널 50여 개를 수시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나 과격한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폭력 선동이나 아니면 뭐 증오 발언을 하는 이런 유튜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게 그 스탬프를 찍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되는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을 차단합니다. 수익이 끊긴 유튜버들은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읍소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 벌어먹을 수 있던 채널이었는데 대놓고 부탁을 드릴 명분이 생긴 것 같아서 계좌의 소액도 괜찮습니다.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돈 없는 방송을 제재할 공적 수단은 미비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구글의 사적 제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적인 대응책들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압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JTBC 이세현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이 많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전한길 씨가 어제 국회에서 강연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저항권에 관한 세미나였는데요. 네. 전한길 씨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말하겠다라면서 탄핵 반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되고 직무 복귀될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만은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이 아니라 무지에 가까운 주장으로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먼저 탄핵 각하를 100% 확신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탄핵의 기본 전제부터 완전히 틀렸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환 아니면 내란입니다.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네, 이 현직 대통령 탄핵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건 아예 잘못된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해 보면 탄핵의 이유는 내란과 외환 혐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으로만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건 수사나 형사 재판에서의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씨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의하면 세 번째 석방 사유에 보시면은 바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말하는 걸 텐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죠? 네, 이 주장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입니다. 구속 취소의 내란죄가 언급된 부분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다. 이런 말,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보시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으로 결정문에 실린 내용일 뿐입니다. 전 씨는 판결문에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고 나와 있다라고도 했지만 결정문에는 오히려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한길 씨 발언을 굳이 팩트체크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이 아닌 전 씨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 있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 절차적 정의 차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주장과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앞다퉈서 인증샷을 올리면서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혜미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였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맹탕 감사라며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핵심인 종점 변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종점 변경을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전 장관은 이걸 왜 백지화시켜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땅이 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라고 장관께서는 주장을 하시지만 근거가 없어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확정된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땅을 소유한 강상면으로 사업 계획이 바뀐 게 핵심입니다. 야당은 국토부가 자체 감사 요구 1년 6개월 만에 공무원 7명 징계 등 꼬리 자르기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실 용역 관리와 자료 삭제 등 책임만 물었다는 겁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 특혜 의혹은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공사가 여러 대안을 검토한다며 자료 삭제는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꿨느냐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아마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좋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논란을 키웠는데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원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거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특정 주주가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규정도 담겼습니다. 법안 투표에 앞서 여야는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 출신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엄청난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재벌 총수들과 그 대리인인 대기업 사장단의 민원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당 의원들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달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4세 고시란 말이 있습니다. 4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영어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이 150만 원이 넘고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가장 격차가 크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유아가 다니는 서울의 한 영어학원. 이곳의 아침 등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몸만큼 큰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곧이어 셔틀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싼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순번이 됐을 때 전화를 드릴 수 있어요. 일명 4세고시라 불리는 입학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알파벳 쓸 줄 알아야 되고 읽고 쓰고 가능해야 되고 쇼파울, 파닉스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합격하면 입학 가능하세요. 교육부가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조사했더니 절반 정도가 영어를 포함해 논술, 과학 등 사교육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평균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유아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학원들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154만 원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치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2배가 훌쩍 넘는데 여기에 각종 추가 비용도 붙습니다. 수강료랑 급식비 포함된 금액이 209만 원이고요. 셔틀비 10만 원, 교재비 따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느낄까 봐. 실제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입학 준비와 함께 불안 심리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사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 입시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문제는 학생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거꾸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내세우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29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서울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불안정한 교육 입시 체제에 적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이슈가 되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의 학년 변화에 따라서 사교육 의존에 대한 심리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뛰는 물가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늘봄학교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가장 컸고 참여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늘봄학교로 대체되는 비교과 활동의 사교육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사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과, 그것도 학교 내신, 그리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 대비.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사교육을 작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되레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저희 JTBC는 천주교에서 파면된 뒤 신자들을 현혹해 돈과 노동력을 착취해온 전직 신부의 실체를 추적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꿈을 해몽해서 계시를 내린다는 이 신부의 말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나왔는데 저희 보도 이후 수사가 이어지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아니에스로 불리던 여성은 신도들에게 신을 대신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성을 받들면서 신자들을 끌어들인 인물은 김모 전 신부였습니다. 한때 서울 한남동 소재 성당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스를 양 어머니로 모셨고 신도들의 꿈을 해석해줬습니다. 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신부로 있을 때도 뭐 자기는 항상 뭐 꿈의 계시를 받는다. 이 꿈 해몽을 구실로 신자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조종이 시작됐습니다. 신자들 일부를 아니에스가 중심인 기도 공동체에 합류시켰습니다. 재산을 헌금하게 했고 집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신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금매로 내놔서 12억에 내놨다고 들었어요. 피해자 고 김혜선 씨는 한남동 성당의 신자였습니다. 중견기업 한세실업의 최초 여성 임원이었던 김 씨. 김 전 신부의 말에 따라 미국으로 떠났고 지 씨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10여 년간 이런 삶이 이어졌고 지난 2023년 말기 암 환자로 가족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애선 씨가 남긴 노트북과 휴대폰 기록들을 보고 이런 세뇌와 지시를 알게 됐습니다. JTBC는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6개월 넘게 취재했습니다. 매월 가계부 써서 보고하게 만들고 매달 쓴 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도 되냐 허락받게 만들고. 일거수일투족을 허락받고 살았고 암이 발견된 뒤에도 아니에스 어머니의 말씀을 앞세워 치료를 못 받게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네가 아픈 거다 이러면서 또 항암 받는 거 늦추고 못 받게 하고 보자고. 근데 진짜 그걸 읽는데 정말. 또 봉헌 명목으로 내도록 한 돈은 밝혀진 것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신부를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공동체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특히 김 전 신부는 신자들의 갓난아이를 봉헌이라며 입양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애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때 막 엄청 울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남은 신자들과 입양됐던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계속 추적이 필요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제 퇴근길 강원도 원주에서 회사 통근버스가 이렇게 내리막길서 돌진해 탑승객 32명이 다쳤습니다. 버스기사가 앞차와 추돌하는 걸 막으려고 공터로 차를 돌린 덕분에 더 큰 사고는 막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틉니다. 버스를 발견한 승용차가 급히 멈춰 가까스로 사고를 피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버스는 무언가를 타고 넘은 듯 위아래로 크게 덜컹거립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초면의 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인도 경계석을 넘어 그 옆 공터로 돌진했습니다. 40m 정도 미끄러지듯 더 달리다
공터에 쌓여있던 돌무더기와 부딪혀 겨우 속도가 줄었습니다. 징그러져가지고 여기 갖다 막 처박더라고. 처박더니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저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사고 버스는 퇴근길 인근 산업단지에 식품 제조업체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였습니다. 기사까지 35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크게 다치고 2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버스 창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심하게 망가진 문 대신에 이곳으로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60대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도로 옆 공터로 들어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 내리막길을 달리는 버스 앞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만일 버스가 급히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쪽으로 공터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하기엔 버스 타이어 자국이 도로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버스 승객 가운데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아침 출근길엔 짙은 안개가 끼더니 오후에는 황사가 덮쳐 그야말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눈이 매울 정도였는데 다행히 내일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출근길 짙은 안개가 거치는가 싶더니 하늘이 다시 누렇게 변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닥친 황사 때문입니다. 좀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마스크 끼고 나왔어요. 그 맑을 때보다는 확실히 한 반 정도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원래 오늘 새벽부터 영향을 줄 거라 봤는데 오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하늘을 덮었습니다. 밤사이 지표면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으면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떠있던 황사가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오르고 상하층 공기가 섞이기 시작하자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좀 시골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목이 칼칼해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4월 중순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꽃샘 추위와 함께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까지 더해지는 강원 산지에선 최대 20cm, 대설 경보 수준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경우 경기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도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북현 너마저 상법 개정안 아까 보신 대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금융감독 수장입니다. 이북현 금감원장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라고 강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그런 방식들은 과연 생산적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문이 있다는 게 이제 저 개인의 입장이고 제2여권 행사에 대해서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 금감원장인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쓰지 말라. 야당, 네. 특히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불쾌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나온 것 같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북현 원장은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아낀다 이런 평가를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현 금감원장은 검찰 시절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고요. 그래서 좌동훈, 우복현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정권 초에
금감원 최초로 검사 출신으로서 금감원장에 발탁이 되면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고 파격적이고 논란도 그렇습니다. 있었던 인사였죠. 당시 야당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복현 금감원장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부 여당과 종종 각이 서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쓰게 되면 자기 직을 걸고라도 맡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부 여당이 좀 난감해졌고요.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삼부토건에 100억대 주가 조작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고요. 또 지난달에는요. 계엄은 매우 잘못됐고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내란 사태 청문회에 나와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 그 이유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은국 또 들이대. 자,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대표적인 유명한 연예인이죠. 김은국 씨. 뭐 자칭 10대 가수, 참고로 80년대 군사독대 시절 10대 가수 김은국 씨인데 자, 방송에서 요즘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파 연예인들은 방송에 쓰질 않아요. 잘린 지 오래됐어요. 연예인 출신의 장관이잖아.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금 일이 없고 행사도 없고 방송이 없는데 유 장관님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방송의 주무장관에게 방송사더러 김은국 좀 데려다 써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우파 연예인이 뭐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데 올라서 내가 출연을 못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김 씨를 방송에서 쓰지 않는다면 장관이 아니라 방송사 PD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유인촌 장관 누굽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 금지를 시키는 블랙리스트 논란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당사자에게 자, 우파 연예인들을 좀 갖다 써라. 갖고 얘기하면 화이트리스트죠. 화이트리스트를 강요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유 장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김은국 씨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요.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계엄을 옹호하고 또 집회에 나가서 윤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딨냐, 체포를 막자 이런 식의 선 넘은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극우 집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취업을 알선해달라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들어보시죠. 호랑나비를 계엄나비라고 오고 어떤 미친 내란나비라고 오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다고 이 언론에서 날 쓰진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호랑나비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참고로 방송에서는 안 쓰는지 몰라도 이렇게 뉴스에서는 잘 쓰이고 있죠. 네, 김은국 씨 무면허 운전 사실이 뒤늦게 또 드러나면서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들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폭탄이 거꾸로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고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한 물가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The word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More beautiful than love. More beautiful than respect.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만으로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 12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를 강행한 이후 실물 경제 전망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면전이 더 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부가와 유해를 되풀이하며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Honestly, what we need more than anything is clarity and certainty. And right now, it's just nothing but uncertainty. 이런 비판에 트럼프는 유연성이란 말로 둘러댔습니다.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하지만 미국 국민들 사이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공약과 달리 오히려 물가가 역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Our cost of goods have gone up. Our cans have already gone up in price.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계란값은 2배 이상 올랐고
소고기와 커피도 1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You know, the economy is strong. It came into the year doing very well, but it can't digest the kind of tariffs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아부 외교를 한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국 여론까지 나빠지면서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미국을 향해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에도 관세를 강행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措置の対象から我が国を除外するように申し入れ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除外されない形で追加関税の付加が開始されたことは遺憾であります。 미국의 좀처럼 쓰지 않던 유감이라는 표현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관세에 대해서도 할 말은 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일본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関税の問題につきましても、お互いにそれが互いの利益となるような形で、それは設定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ます。 이후에도 일본 외무상과 경제산업상이 번갈아가며 미국에 자국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며 공들여왔습니다.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던 철강 관세에서 끝내 일본도 빠지지 않자 실망을 넘어 불만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농락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트럼프식 거래에 말려들었다고 자조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철강 관세만으로도 자동차 강제 가격이 올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3~4%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낙관론이 깨지면서 일본은 추가 관세에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Look at Japan tariffing rice 700%. 최대 민간 품목인 쌀에 더해 다음 달 예고된 자동차 관세 대응까지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설득할 기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일시적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며 중간재 수출이 늘었고 대미 무역 흑자도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걸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통할 기회를 달라는 걸 간접적으로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최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고 미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미국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외교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 정작 관련 부처들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선 외교부가 미측 담당자가 공무상 자리를 비워 상황에 대한 공식 설명도 신속하게 듣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미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인공지능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한쪽이 신기술을 선보이면 다른 쪽은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맞서고 있는데 두 나라의 AI 전쟁,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휴머노이드가 직접 도시락 가방을 싸고 Hey, can you pack the orange for me? Of course. I am putting the orange in the lunch bag. 글자를 조합해 단어도 만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구글이 공개한 AI 모델입니다.
공간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로봇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구글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거의 동시에 AI 신기술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AI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감정을 추론하고 주변 환경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알리바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거나 무술 동작을 하는 다른 중국 기업 로봇들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我们觉得它是一个人形机器人，然后跟我们这种甚至会有一些情感上的一些依托，那这样就赋予它一个灵魂，然后这样的话，这是我们最终想要做到的终极形态。 챗GPT 등장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AI 판도에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산 AI가 도전장을 내민 뒤 양국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새 AI 기술로 누가 먼저 선구자 깃발을 꽂느냐, 일종의 패권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AI 개발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각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전국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250조 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승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 앞 땅볼을 치고는 어느새 1루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 시범 경기에선 팬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오픈런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시 반에 왔는데 앞에 거의 한 40분 정도 먼저 계시더라고요. 일찍 오려고 잠실 세내 근처에 숙소를 잡아가지고 평일 오후 1시에 열린 시범 경기. 두산과 기아가 맞붙은 잠실구장엔 8,000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기다렸다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오픈런까지 생겨났습니다. 눈길을 모은 건 지난해 MVP 기아 김도영이었습니다. 3회 초 유격수 앞 얕은 땅볼을 치고 힘껏 내달려 첫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발은 여전했습니다. 이후 나성범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수비도 좋았습니다. 강승호의 강한 타구가 3루 쪽으로 날아온 순간 김도영은 뒤로 주저앉으면서 공을 낚아채 깨끗한 송구로 아웃을 시켰습니다. 기아는 두산을 4대1로 따돌리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수비에서는 만족스럽고 지금 타석에서 모습이 안 좋더라도 불안감은 없고 충분히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화 류현진도 첫 등판에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1회 세 타자를 간단히 요리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것 같은데 타자들은 좀처럼 치지 못했고 2회엔 공 10개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습니다. 4회 롯데 전준우에게 2점 홈런을 맞은 게 오게티였습니다. 류현진이 내려간 뒤 한화는 8회 말 멋진 더블 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화와 롯데는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을 주고받으며 끝내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안개와 스모그, 황사까지 뒤엉키면서 온종일 잿빛 세상에 갇힌 듯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쪽에서 맑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들며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는데요. 다만 일부 서쪽 지역은 낮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는 3도, 평년보다는 7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옷차림에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4도, 창원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18도, 광주는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시에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